No gold is not enough. 안녕하세요. BMW 신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BMW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는 저희 5 시리즈의 출고 설명 영상입니다. 우선 저에게 차량을 구매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는 출고할 때 딱 한 번 설명드리는 게 끝이었는데 고객님들께서 필요하실 때마다 꺼내서 보시라고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차량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프론트 범퍼 하단에 보시면 네모난 모양의 커버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화살표 부분을 누르게 되면 커버가 탈착이 됩니다. 트렁크에 있는 견인고리를 가지고 와서 이 커버 안쪽에 견인고리를 고정할 수 있는 장치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견인고리 같은 경우는 트렁크 쪽에 있는 범퍼 하단에서도 똑같이 장착을 할 수 있게끔 보시는 것처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프레임과 직접 연결된 부위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이 아닌 이상 사용하지 않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네, 다음은 주유구인데요. BMW 모든 차량의 주유구는 손으로 눌러서 개폐하는 방식으로 도어 잠금 장치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이 잠긴 상태에서는 주유구 커버도 열리지 않습니다. 주유소에 들어가면 도어 잠금 장치를 꼭 해제를 해주셔야 되고요. 주유하실 때는 주유구 커버를 오른쪽 구멍에 꽂아주시고 주유를 하시면 됩니다. BMW의 가솔린 차량들은 옥탄가 95 이상의 휘발유가 권장사항이지만 여건이 여의치 않을 때는 일반유를 주유하신다고 하여서 당장 수년 이내에 차량이 문제가 생기거나 고장이 나거나 하진 않습니다. 말 그대로 권장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고급유 전용 세팅 차량은 아닙니다. 네, 다음은 트렁크 부분 설명드릴 텐데요. BMW 마크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보면 이렇게 고무 재질의 버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살짝 눌러주면 전동 방식으로 트렁크가 개폐가 되게 되고요. 버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버튼으로 트렁크를 여닫을 수 있고 우측에 있는 자물쇠 모양 버튼의 경우 누르시게 되면 트렁크가 닫히면서 도어까지 모두 같이 잠기기 때문에 키가 안에 있을 경우엔 굉장히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왼쪽 버튼만 눌러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네, 그리고 영상의 차량은 킥모션 개폐 기능이 빠져있는 차량입니다만 기능을 있는 차량을 쓰실 때는 이렇게 범퍼 하단에 빠르게 발을 넣었다가 빼주시면 되고요. 범퍼 안쪽으로 발을 넣어서 휘저으면 인식을 못합니다. 혹은 너무 가까이에 서서 짧게 발을 넣었다 빼셔도 작동을 안하니까 꼭 한 걸음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빠르게 넣었다가 빼주시면 좀 더 사용하시기가 편리하실 겁니다. 네, 그리고 트렁크 안쪽에 보시면 사고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 삼각대가 트렁크 위쪽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시 차량에 많은 짐을 넣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폴딩 버튼이 트렁크 안쪽에 숨어져 있습니다. 네, 우선 차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문을 잠그실 때는 내리신 뒤에 도어 손잡이 끝부분에 있는 빗살무늬에 살짝 터치를 해주시면 문이 잠기게 되고요. 반대로 문을 열 때는 키 소지한 상태에서 손잡이를 잡아주시기만 하면 문이 자연스럽게 잠금 장치가 해제가 됩니다. 네, 그리고 여름철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는 기능인데요. 리모컨 키의 열림 버튼을 3초 이상 꾹 누르고 있으면 차량의 윈도우 4개가 개방이 되게 됩니다. 네, 여름철 뜨거울 때 차 타기 전에 누르시면 차량 온도를 좀 더 낮춘 뒤에 탑승을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닫힌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가 모두 닫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썬루프까지 연동해서 작동이 가능하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도어 트림에 주유구 설명 때 말씀드렸던 도어락 버튼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 바로 밑에 시트 메모리 버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셋 버튼을 먼저 누른 다음 불이 켜지면 숫자 버튼을 누름으로써 바로 고객님께서 조정하신 시트가 저장이 됩니다. 하단에는 윈도우와 미러 조작부가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누르는 버튼이 사이드 미러 접이 버튼입니다. 네, 그리고 그 우측에 있는 버튼을 좌우로 조절하여 운전석과 조수석의 사이드미러 거울 각도를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네, 참고로 이 버튼이 운전석 쪽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후진을 하실 때 조수석 사이드미러 거울의 각도가 45도가량 하단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 각도가 좀 더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때는 조수석 쪽으로 밀어두시면 후진할 때 각도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버튼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 버튼은
뒷좌석에 있는 사람들이 창문을 열지 못하게 락을 거는 것이고요. 우측에 있는 버튼은 뒷열 전동 선블라인드 버튼입니다. 간단하게 한 번씩 눌러서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 버튼도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데 개방할 때는 눌러주시면 되고 트렁크를 닫을 때는 완전히 닫힐 때까지 계속 당기고 있어야 됩니다. 중간에 멈추면 닫히다가 멈춥니다. 네, 다음으로는 헤드라이트 조작부로 설명드릴 텐데요. 5 시리즈의 경우는 전방 안개등이 없기 때문에 버튼이 비어 있고 후방 안개등 버튼은 수동으로 조작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 레버를 보시면 숫자 0으로 되어 있는 10시 방향이 꺼짐, 11시 방향이 미등, 그리고 A가 써있는 오토모드가 12시 방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1시 방향으로 두시면 항시 전조등입니다.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오토모드 12시 방향에 두시면 자동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따로 조작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네, 그리고 우측에 있는 다이얼 같은 경우는 계기판 밝기 조절 레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측에 P라고 써있는 버튼이 2개가 있는데 주차등입니다. 유럽에서 주로 쓰는 기능인데 길거리에 갓길 노상 주차를 했을 경우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두시면 뒤에서 오는 차량들에게 차량 기준 왼쪽만 미등이 점등이 되면서 여기에 차가 서 있다는 것을 라이트로 인해서 경고를 해주는 경고등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시트 조작 버튼이 다른 차량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데요. 우선은 앞뒤 시트 길이 조절 버튼입니다. 앞으로 밀고 뒤로 밀고 이건 간단한데 버튼 자체를 위로 들어 올리시면 시트가 위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반대로 누르면 하단으로 다시 내려가게 되고요. 이 버튼을 잡고 비틀게 되면 허벅지 앞쪽 부분만 이렇게 상단으로 올라오게 되고 반대로 비틀면 다시 한번 내려가게 되고요. 앞쪽에 있는 버튼은 허벅지 받침대 조절 부위입니다. 네, 간단하게 조절 가능하고 등받이 각도 조절하는 버튼이고요. 보시면 이 등받이 전체 각도를 조절하는 버튼 안에 작은 버튼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 버튼은 허리 위쪽 상체 각도만 따로 조절을 할 수 있는 BMW 컴포트 시트에만 장착이 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허리 위쪽 상단부만 조절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받이 각도 조절을 하는 제가 만지고 있는 이 버튼 자체를 통째로 잡고 위쪽으로 올리게 되면 네, 헤드레스트 기능 또한 전동으로 이렇게 상하단 조절이 가능하시고요. 반대로 누르면 내려가죠. 네, 그리고 제일 우측에는 럼버 서포트, 요추 받침대 조절하는 버튼과 허리 양쪽에 쿠션을 조여줄 수 있는 버킷을 조절하는 버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안쪽에 있는 이 스틱 버튼을 활용해서 핸들의 각도와 높낮이 또한 조절이 간편하게 가능하시고요. 핸들과 시트 그리고 사이드미러 각도까지 모두 조절을 하시면 다시 한번 이 셋 버튼을 통해서 메모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한 번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메모리 기능은 조수석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옵션입니다. 네, 그리고 시동을 걸고 차량에 탑승을 했을 때 스타트 버튼 밑에 오프 버튼이 하나 위치하고 있는데요.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불이 들어옵니다. 정차 중에 잠깐 시동이 꺼뒀다가 켜지는 스탑 앤고 기능인데 이 기능을 비활성화하고 싶으실 때는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끔 해주시면 운행 중에 시동이 꺼지지 않게 됩니다. 다만 시동을 한번 끄게 되면 연동이 되어 같이 해제가 되기 때문에 매번 시동을 킬 때마다 눌러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안쪽으로 굉장히 중요한 방향 지시등 레버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차선 변경을 할 때는 튕겨주는 동작만으로 3번 깜빡이고 꺼지게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올려주면 보시는 것처럼 연속으로 작동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방향 지시등 레버를 보면 BC 버튼과 오토라이트 버튼이 각각 하나씩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트는 저쪽에 오토라이트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는 왜 버튼이 또 있는 것일까요? 네, 지금은 외부가 밝은 상태라 지금 아이콘이 뜨지 않는데 야간에 저 버튼을 누르시면 계기판 좌측에 똑같은 아이콘 모양이 뜨게 됩니다. 요거는 하이빔 어시스턴스 기능인데요. 어두운 길에서 상향등을 자동으로 작동하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BC 버튼의 경우 계기판 우측에 트립 정보가 표시가 되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버튼을 누를 때마다 다른 정보들을 각각 돌려가며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누적 주행거리 13km, 그 아래쪽에 1.4km는 트립, 그 하단에는 시간당 평균 주행속도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BC 버튼을 길게 꾹 누르고 있는다 라고 하면은 저 트립 두 가지가 모두 초기화가 되게 되는데요. 네, 한번 눌러볼게요.
네, 초기화가 됐죠? 다음번 주유할 때까지 놔두시면 내가 한번 주유하고 몇 킬로미터 정도를 주행을 하는 편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생 중인 음악 정보와 현재 기어 단수, 드라이빙 모드, 그리고 연비 게이지까지 이 버튼 하나로 모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반자율 주행 기능 사용법인데요. 주행 중에 버튼을 누르셔야 되고요. 가운데 있는 버튼으로 전원을 먼저 켜주시고, 그리고 위쪽에 있는 다이얼로 원하시는 속도를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 보시고 조절하셔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짧게 누르면 1km씩, 길게 누르면 10km씩 속도 조절이 가능하시고요. 좌우측에 있는 마이너스, 플러스 버튼으로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최소 1대부터 최대 4대 간격까지 간격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측 하단에 있는 모드 버튼을 눌러서 앞차와의 차간거리 유지 기능만 쓸 것인지, 아니면 차간거리 유지 플러스 핸들 조향까지 자동으로 보조해주는 조향 보조 기능을 사용할 것인지 이 버튼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좌측 상단에 캔슬 버튼과 리즘 버튼이 같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설정이 된 상태에서 캔슬 버튼을 누르면 크루즈가 해제가 되게 됩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때는 리즘 기능이 작동을 해서 바로 이전에 설정했던 속도로 세팅이 되게 되고요. 그렇게 브레이크를 밟아도 크루즈는 바로 해제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셋 버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 기능인데, 계기판 하단에 보시면 붉은색 원에 속도가, 제한 속도가 표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내비게이션 GPS와 연동하여 항상 주행 중인 도로의 제한 속도를 표시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이 셋 버튼을 누르게 되면 현재 주행 중인 제한 속도로, 현재 주행 중인 도로의 제한 속도로 자동으로 세팅이 됩니다. 굉장히 과속 중이었다고 한다 그러면 위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평소에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미트 버튼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거의 사용하지 않는 기능인데,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리미트 아이콘이 뜨게 되죠. 이 상태에서 다이얼을 조절해서 원하시는 속도를 세팅을 할 수가 있고, 이를테면 100km 정도로 세팅을 해놓는다고 하면 아무리 악셀을 밟아도 차가 100km 이상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이죠. 거의 사용할 일이 없는 버튼이겠죠. 핸들 하단에는 열선 버튼이 위치하고 있고요. 핸들 우측에는 라디오 컨트롤부 버튼들이 위치하고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으로 볼륨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 아래쪽에 검정색 다이얼을 보실 수 있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 쪽을 보시게 되면 속도 말고도 이 검정색 다이얼 버튼을 위아래로 움직임으로써 현재 재생 중인 미디어의 플레이 리스트를 보시는 것처럼 뜨일 수 있습니다. 눌러서 간단하게 돌려서 눌리는 방식으로 채널 변경을 할 수 있고요. 블루투스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핸드폰에서 재생 중인 음악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화살표를 눌러서 다음 곡, 이전 곡 선택도 가능하십니다. 네, 하단에는 전화 모양 아이콘이 있는데, 블루투스 연결이 된 상태에서 전화가 오게 될 경우 전화를 받고 끊는 버튼이고요. 보이스 컨트롤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개인적으로 사용해본 바 인식률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많이 사용을 하지 않는 기능이라고 보여집니다. 센터 패시아 중앙에 비상등 버튼이 위치하고 있고요. 비상등 버튼 우측으로 자동차 모양 그림에 초록색 원이 그려져 있는 버튼이 하나 있는데, 저희 차량에 포함되어 있는 전방 추돌 경보, 차선 이탈 경보 같은 안전 관련된 옵션 세팅을 여기서 바꿀 수 있습니다. 모든 옵션을 다 키거나 혹은 원하시는 옵션만 킬 수가 있는데, 원하시는 옵션만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디비주얼 모드에 놓고 인디비주얼 구성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전방 추돌 경보 기능을 일찍 경고를 해줄 건지 아니면 늦게 해줄 건지,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일찍 경고를 해주는 게 더 안전하겠죠. 마찬가지로 측면에서 충돌할 경우 경고를 해주는 기능과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안전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가장 많이 바꾸시는 거는 차선 이탈 경보 기능인데, 기본적으로 저희 차선 이탈 경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시속 60km 이상에서만 작동을 하게 되고요. 방향 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밟을 경우에 1차적으로 핸들에 진동이 오면서 경고를 해주게 되고, 2차적으로는 조향 간섭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서 핸들이 움직이면서 차선 안쪽으로 복귀를 하게 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약간의 진동과 차선을 넘어갈 경우에 실제로 이렇게 핸들이 움직이면서 차선 안쪽으로 복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조향 간섭 기능을 또 남자분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다 보니까 이것만 이렇게 눌러서 체크박스 해제를 해주시면 핸들에 진동이 오면서 경고는 해주되 조향 간섭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차선 변경 경고 기능은
비슷한 기능인데 방향지등을 켰지만 사각지대에 차량이 있는 경우에 마찬가지로 경고와 조향 간섭을 해주는 것인데 이 조향 간섭 두 개를 모두 이렇게 체크 해제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 전체 ON으로 두시면 안되고 인디비주얼에다가 두어야 바꾸신 설정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센터 페시아 중간에 숫자 1부터 7까지 단축키 지정 버튼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어르신들은 여기에 라디오 주파수 같은 거 저장 많이 하셨잖아요. 네, 버튼을 누르지 말고 터치만 하셔도 해당 번호에 어떤 게 저장이 되어 있는지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저장하실 때는 원하는 것 위에 아무거나 올려놓고 길게 누름으로써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내비게이션 주소도 저장이 되기 때문에 1번의 집, 2번의 회사 이런 것도 가능하시고요. 공조기 컨트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선 온도 조절 레버를 조작을 해주면 바로 에어 컨디셔너가 작동을 하게 되고요. 네, 지금은 오토 모드가 켜져 있지만 어느 정도의 바람 세기는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토 모드일 때는 바람이 나오는 송풍구 방향은 차량에서 자동으로 제어를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포전 에어컨이 작동이 되다 보니까 지금 운전석에서 작동을 해도 조수석 쪽은 반응이 없죠. 독립적으로 이렇게 제어가 가능한 상황인데 이거를 만약에 운전석에서 통합으로 차량 전체 온도를 컨트롤하고자 한다 그러면 공조기 컨트롤러 가장 우측에 있는 싱크로 버튼을 눌러줌으로써 한 번에 통합 제어가 가능합니다. 네, 누르면 불 들어오고 온도가 동일해지죠. 그리고 운전석에서 조작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오게 됩니다. 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오토 모드가 아닐 때는 바람의 세기와 그리고 바람이 나오는 송풍구 방향을 모두 직접 수동으로 조작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운전석과 조수석 쪽에도 동일한 버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겨울철에 쓰는 뒷유리 열선과 앞유리 성해 작업 버튼이고요. 여름철에 빠르게 온도를 낮출 때 사용하는 맥스 에어컨 버튼도 눈에 보이네요. 그리고 우측에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버튼이 각각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하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 우측으로 보시면 외기 내기 조절하는 버튼이 보이실 텐데 간단하게 봐서 불이 켜져 있으면 외부 공기 차단이고요. 불이 꺼져 있으면 계속해서 외부 공기가 유입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컵홀더 위쪽으로 무선 충전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뿐만 아니라 저희 디스플레이 키 또한 무선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전기 안쪽으로 넣어주면 하단에 파란색 점등이 되면서 충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충전 속도가 급속이 아니라 완속이다 보니까 빠른 충전을 원하실 경우에는 시거책 포트에 별도의 충전기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차키를 보여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나오는 리모컨 키와 스페어 키 그리고 카드 키가 있습니다. 디지털 키라고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면 운전석 문만 열 수가 있고요. 운전석 도어 손잡이에 이렇게 태그를 해주면 문이 열리게 되고 다시 한번 태그를 해주면 또 문이 잠깁니다. 그리고 카드를 가지고 차량 안에 탑승을 해서 시동을 걸 때는 반드시 무선 충전 패드 위에 디지털 카드 키를 정위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은 시동이 안 걸려요. 카드 키를 정위치를 해주시고 브레이크를 밟고 스타트 버튼을 눌러야 시동이 걸립니다. 네,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실 리모컨 키 보여드릴 건데요. 맨 위쪽이 열림 버튼, 잠금 버튼, 트렁크 버튼, 맨 아래쪽은 누르시게 되면 차량 앞뒤로 헤드램프가 모두 켜지게 됩니다. 주차장에서 차량 위치 찾을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스페어 키는 비상시에 운전석 도어 손잡이 커버를 열고 문을 개방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시면 되고요. 컵홀더 커버는 이렇게 간단한 동작으로 개폐가 가능하십니다. 네, 다음은 오늘 영상에서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변속기 조작 방법인데요. 네, 현재 기어 단수가 파킹에 들어가 있어서 P에 불이 들어와 있죠. 계기판 우측 하단에도 현재 파킹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변속을 하실 때는 기어노브를 그냥 내리시면 안 되고요. 기어노브 좌측에 얼락이라고 써있는 잠금 해제 버튼을 손으로 누르고 계신 상태로, 짧게 누르는 게 아니라 누르고 있는 상태로 잡은 상태에서 기어노브를 내리면 브레이크 밟아 주셔야 되고요. 기어노브를 내리면 이렇게 드라이브로 변속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하고 뉴트럴, 그러니까 중립은 얼락 버튼 누르지 않아도 자유롭게 변속이 가능하시고요. 다시 후진 들어갈 때만 잠금 해제 버튼 누르신 상태에서 위쪽으로 밀어 주셔야 이렇게 후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후진 기어가 들어가면 자동으로 후방 카메라가 연동이 되어 작동이 됩니다.
네, 기어 단수가 지금 계기판 우측 하단에도 동일하게 표시가 되고 있죠. 짧게 한 칸씩이 아니라 이렇게 길게 한 번에 두 칸씩 건너뛰면서 변속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상태에서 좌측으로 밀어주게 되면 스포츠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지금 D라고 표시되어 있는 변속키 상태가 S1으로 바뀌죠. 요거는 스포츠 모드 1단이라는 뜻입니다. 미션의 변속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드라이빙 모드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밀어주게 되면 M1으로 변속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매뉴얼 모드. 한마디로 이제 스티어링 휠 안쪽에 있는 패들 시프트로 수동 변속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기어 단수의 위치가 어느 쪽에 있던 간에 기어 노브 상단의 P 버튼만 눌러주면 자동으로 복귀하며 파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다음은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인데요. 손가락으로 당겨주게 되면 계기판에 경고등이 들어오면서 사이드 브레이크가 채워지게 되고요. 해제하는 것은 간단하게 역순으로 밀어주면 불이 꺼지면서 사이드 브레이크 해제가 됩니다. 다음은 오토홀드 기능인데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 계기판에 녹색 안내등이 점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토홀드 기능은 정차 중에 브레이크를 자동으로 잡아주는 기능인데요. 주행을 하다가 브레이크를 잡고 천천히 차량을 멈추게 될 경우에 오토홀드 안내등 우측 하단에 녹색 파킹등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녹색 파킹등이 점등된 동안은 차량이 브레이크를 자동으로 잡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변속기를 드라이브 모드에 놓고 이 상태에서는 원래 발을 떼면 차량이 앞으로 나가게 되죠. 하지만 오토홀드 기능이 켜져 있는 상황에서는 발을 떼도 차량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출발할 때는 악셀을 지그시 밟아주며 출발하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실수로 문을 열고 내린다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파킹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네, 기어 노브 좌측에 DSC 버튼과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3개가 있는데요. 스포츠, 컴포트, 에코 프로 모드, 그리고 오프 버튼. 오프 버튼을 먼저 눌러보면 트랙션이 활성화됐다는 안내 문구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계기판 우측 하단에 노란색 경고등이 점등이 되는데요. 이 기능은 다이나믹 스테빌리티 컨트롤이라고 하는 BMW의 자세 제어 장치, 즉 안전장치를 해제하는 버튼입니다. 평상시에는 당연히 오프 버튼을 누르시면 안 되겠죠. 이 경고등이 들어와 있으면 안 됩니다. 언제 사용하시냐면 겨울철에 제설 작업이 안 된 눈길 주행을 하실 때, 눈길 탈출이 힘드실 때만 저속에서 잠깐씩 누르고 눈길 탈출용으로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 이 버튼을 짧게 한 번이 아니라 3초간 계속해서 누르고 있는다 그러면 트랙션이 아니라 아예 DSC 오프라고 하는 멘트가 뜨게 되는데요. 이것은 그야말로 모든 시스템의 개입을 없애는, 순수하게 운전자의 컨트롤만으로 차량을 컨트롤하는 것으로 이 모드에서는 쉽게 말해서 드리프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쓸 일은 없겠죠. 네, 그리고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모드에 따라서 몇 가지 소소한 변화가 있는데요. 스포츠 모드를 누르게 되면 계기판 디자인이 약간 변하면서 우선은 핸들의 스티어링 휠 감도가 좀 더 무거워지게 되고요. 악셀 반응이 예민해져서 살짝만 밟아도 튀어나간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점으로는 변속 구간이 2-3,000rpm에서 거의 4,000-5,000rpm까지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가속은 당연히 더 빨라지게 되겠지만 연비가 그만큼 많이 감소하게 됩니다. 주로 고속도로에서 사용하시는 모드고요. 그 다음 에코 프로 모드는 아시겠지만 연비 주행 모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에어컨이나 히터가 우선 약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악셀을 밟아도 차가 좀 안 나간다는 둔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계기판 우측에 RPM 게이지 대신에 실시간 연비 게이지가 위치를 하게 됩니다. 속도계도 보시면 시속 한 130km 정도까지만 파란색 선이 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과속하지 말고 연비의 주행을 하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아이드라이브 컨트롤러입니다. 컴퓨터의 마우스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조그 다이얼을 돌려서 원하는 메뉴를 선택한 뒤에 마우스를 클릭하는 것처럼 중앙 부분을 눌러주시면 하부 메뉴로 돌입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화면 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이 아이드라이브 조작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터치 기능으로 모든 조작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다이얼 위쪽에 있는 메뉴, 맵, 내비, 미디어, 컴 버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의 단축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인 디스플레이를 보면 지금 보여지는 화면이 가장 메인 메뉴 첫 화면인데요. 핸드폰 바탕화면에 위젯 설정하는 것처럼 디스플레이도 기본적으로 메인 페이지가 3페이지가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메뉴를 좀 더 앞쪽에 배치를 하거나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좌측 상단에 메뉴 구성 버튼 누르고 라디오를 안 들으시면 X 버튼 눌러서 빼고 새 위젯 선택을 눌러서 원하는 걸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네, 일단은 신차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겠습니다. 완료 버튼 누르면 세팅이 완료가 되는 거고요. 미디어 메뉴에서 블루투스 오디오 재생이 가능하고요. 사실 한 번에 컷 메뉴에 들어가서 핸드폰 연결을 한 번에 해주셔도 됩니다. 모바일 기기, 새 기기, 전화 및 오디오를 눌러서 BMW 숫자로 뜨는 부분을 블루투스 페어링을 해주시면 핸드폰이 연결이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순정 내비게이션인데요.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맨 위쪽에 검색 메뉴 눌러주시고 저희 도이치모터스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터치가 되기 때문에 일반 사설 내비 사용 방법과 거의 동일합니다. 네, OK 눌러주고요. 원하시는 주소지를 골라준 뒤에 신규 목적지 설정을 누르시면 안내가 시작이 되고, 자주 가는 곳이다 그러면 저장 버튼 눌러서 따로 저장해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가장 중요한 카 메뉴인데요. 위에서 두 번째 차량 상태 메뉴로 들어가서 여러가지 차량 컨디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행 좌측에 타이어 공기압 컨트롤이 표시가 되는데, 지금 주행거리가 짧아서 공기압 수치가 아직 표시가 안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타이어 컬러가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있는 것은 이제 엔진 오일량 지금 정상으로 뜨죠. 세 번째 체크 컨트롤 메시지, 실시간으로 차량의 이상 유무를 파악해서 안내해주는 기능인데, 보시면 지금 기름 없는 거 경고등 떠 있죠. 왼쪽에 계기판에도 보면 하단에 경고등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느낌표가 뜨게 되면 이렇게 메뉴로 들어와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건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RDC 경고등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기압 측정이 지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빨리 주행을 해서 공기압 측정을 하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우측에 필요한 서비스 메뉴로 들어가게 되면 각종 소모품을 언제 교환을 해야 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엔진오일 같은 경우 먼저 보시면 24년 1월에 2만 킬로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만 킬로를 앞으로 더 주행을 한 뒤에 교체를 하라는 뜻인데요. 주행을 하면 할수록 저 마일리지가 점점 줄어들어서 최종적으로 2000km까지 줄어들게 되면 그때부터 경고등이 점등이 되면서 센터에서 무상으로 엔진오일 교체가 가능합니다. 주행거리가 짧아서 5000km도 1년에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024년 1월 정해진 시점에 무상으로 교체를 하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 외 나머지 항목도 마일리지와 서비스 시기를 보고 AS 조치를 받으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은 카 메뉴에서 아까 들어갔던 차량 상태가 아니라 설정 메뉴로 들어가서 중요한 거 몇 가지 설정 방법만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 설정 들어가서 단위로 들어가서 연비 측정 게이지를 리터당 연비로 바뀌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고요. 네,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디스플레이 메뉴로 들어가서 맨 위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메뉴가 있죠. 여기서 고객님의 시트 포지션에 맞춰서 높낮이와 헤드업 디스플레이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계기판 메뉴에 중심 표시 영역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계기판 중앙에 보면 지금 미니맵이 떠 있죠. 이거를 깔끔하게 없애거나 아니면은 어시스트 드라이빙 뷰라고 해서 마치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느낌으로 계기판 중앙에 주변을 지나가는 차량들을 표시해주는 기능을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객님들은 미니맵을 많이 띄워두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도어 차량 액세스 메뉴로 들어가면 기본적인 세팅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출고할 때 웬만하면 체크박스를 대부분 체크를 해드리기 때문에 따로 건드리실 부분은 없는데요. 컴포트 액세스 메뉴 들어가면 차키 소지 후 차량 2m인에 접근 시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기능과 멀어질 경우 문이 잠기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세팅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 실내 조명 메뉴로 들어가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앰비언트 라이트 컬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총 6가지 컬러가 있고 가장 인기가 많은 컬러는 보라색과 초록색입니다.
밝기 조절도 가능하시고요. 네,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동적 조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문이 개방이 되었을 때 후방에서 오는 차량에 경고를 해주는 전멸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체크를 안 해주면 초록색으로 계속 들어오게 되겠죠. 그리고 야간 주행 시 감광됨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체크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양쪽 끝부분이 사이드미러에 반사가 되기 때문에 야간에는 그것이 굉장히 진하게 보여서 운전에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야간 운전 시 감광됨은 가급적이면 체크를 해주시는 게 운전에 좀 더 편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상단을 보시면 좌우 개인 독서등이 위치하고 있고 굉장히 밝은 전체등 버튼도 있습니다. 썬루프를 개방할 때는 버튼을 뒤로 밀어주시면 되는데, 밀다가 말면 중간에 멈춰버리니까 한 번에 세게 눌러야 원터치로 작동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네, 썬루프까지 완전히 개방을 해보겠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는 아니지만 굉장히 큰 사이즈의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서 개방감은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네, 닫는 것은 반대로 역순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커버까지 모두 전동 방식으로 개폐가 가능합니다. 상단에 보시면 SOS 버튼이 하나 위치하고 있는데요. 비상 상황 시에 저희 이머전시 콜센터에 연결을 해서 GPS 추적을 통해 차량 위치로 119나 경찰을 출동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부분은 단순하게 커버고요. 커버를 누르면 안쪽에 진짜 버튼이 있습니다. 네, 참고로 에어백이 터질 정도의 사고가 나면 자동으로 전화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센터 콘솔은 이 버튼 눌러주시면 좌우로 열립니다. 안쪽에 USB-C 타입 포트가 들어가 있고, 아까 컵홀더 쪽에는 USB 사각 포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희 하이패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글로브 박스 하단에 이렇게 매립 장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개통을 해서 출고를 해드리기 때문에 카드를 우측에서 왼쪽으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꼽아주시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실 겁니다. BMW 차량들은 반드시 본닛을 개방할 때 레버를 2번 당겨 주셔야 됩니다. 네, 2번 당겨야 잠금 장치가 해제가 되고요. 본넷 앞에서는 간단하게 들어 올려 주시기만 하면 개방이 가능합니다. 네, 엔진룸을 보시면 BMW가 얼마만큼 무게중심에 신경을 쓰는가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엔진이 정말 본네트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죠. 사실 고객님께서 직접 만지실 만한 부분은 워셔에 투입하는 것 정도밖에 없는데요. 네, 그리고 중앙에 차대 번호가 각인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방전이 돼서 점프선 케이블을 물려야 될 때가 온다 그러면 플러스 단자는 이 빨간색 부분 커버 안쪽, 마이너스 단자는 이 부분에 접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저의 출고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많은 기능들이 있지만 우선은 운전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되는 것들만 간추려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나 문자 연락 주시고, 더 디테일한 내용은 저희 차량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차량을 구매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고객님들이 필요하실 때 적재적소에서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